안녕하십니까. 봉화산 평화통일구국기도원 김광덕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요?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혐오하시더라도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알으셔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간 저는 성소수자 LGBTQ에 대해서 조그마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주원님이 성소수자 노동자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회원인데 고독의 반대말 성소수자 노동자로 살면서 라는 제목의 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성이며 성소수자다. 그리고 매일 아침 어렵사리 일어나 가기 싫은 직장에 늦지 않고 출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뛰고 있는 그 흔한 노동자 가운데 하나다. 이것만으로 나를 설명하기란 부족하겠지만 이것들은 내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들이다. 여성 소수자로 나는 잘 보이면서 동시에 잘 보이지 않는다. 가족들 속에서, 학창시절의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나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잘 보이지만 동성애자로서 내 모습은 쉽게 보이지 않는 채 가려져 있다. 우리 주위에 성소수자, 동성애자가 없는 것 같지만 커밍아웃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없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 중에서도 내가 노동자로 몸담고 있는 회사라는 공간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나를 최소한으로 노출하는 곳이다. 번듯해 보이는 직장에서 비혼인 나는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는 골드미스라는 이름으로 치장되어 있지만 성소수자인 나는 삭제되어 있고 그것은 감춰야 하는 정체성이다.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는 성소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성소수자라는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TV나 영화에서 과장되고 왜곡된 모습으로만 겪을 뿐 자기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비하와 혐오, 편견과 차별의 언어를 쉽게 내뱉는다. 그렇게 무시와 부존재로 삭제당하는 성소수자로서의 내 삶은 일상적으로 배제된다.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일까요? 직장, 노동의 공간에서 성소수자로서의 일상은 노동의 소외에다 차별을 얹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소수자로 살며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 속에서 인지하는 차별은 더 긴 시간, 더 넓은 범위로 구석구석 스며든다. 그리고 그 시공간에서 나는 나답지 않고 온전하지 않는 모습으로 버틴다. 이 극적인 공간에서 정체성의 뿌리인 성소수자 여성 노동자로서의 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가슴 아픈 이야기죠. 1. 나 성소수자. 내가 처음으로 동성애자인 것을 인식했던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사춘기 시절이었다. 그것은 마치 언어를 배우기 전 아이의 상태처럼 본능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레즈비언이라는 언어로 규정하기에 앞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와 같은 단순한 것이었다. 나에게 성소수자로서 자각이란 성장 과정의 일부였고 손톱이나 머리카락처럼 잘라내도 또 자라나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 현상을 마땅히 무엇으로 정의할 수는 없었던 사춘기를 막 지나던 고등학교 시절 동성애적 관계라는 구체적인 범주에 나를 넣어보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성애적 관계 속에서 감정들을 맞닥뜨렸을 때 반가움보다는 자기 혐오가 컸다. 동성애는 성장기에 있을 법한 혼돈이나 방황에 불과하며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교정되거나 개선될 거라는 잘못된 성교육 속에서 부모와 사회가 바라는 모습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제일 많아야 하는 교회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까지 성소수자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너 레즈비언이야? 너 동성연애하니? 같은 의심과 비난 속에서 성 정체성을 긍정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학창 시절에는 필라델피아, 패왕별이, 토탈이 크립스와 같은 영화 속에서 동성애자나 동성애적 관계를 만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의 성소수자들은 평범하기보다는 이상한 집단이었고 그들의 삶은 HIV, AIDS에 대한 공포에 초점을 맞춰져 묘사되거나 또는 한많고 고된 것으로 그려져 있었다. 대학에 입학해 소수자로 고단하게 살게 될지는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성애자로 평범하게 살기 위한 부질없는 노력을 했다. 소개팅과 미팅, 남자친구 사귀기 등등.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PC통신의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접하게 되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고 영화와 매체에서 다루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 나와 비슷한 고민을 거쳐온 성소수자를 난생 처음 만날 수 있었다. 레즈비언들을 만나서 첫 번개를 나가던 날의 기대와 설렘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많이 달라졌다. 그 시절 나는 치열했다. 당시 만난 성소수자들과 함께 모여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여성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를 만들기도 했고 영화제와 퀴어 문화 축제 기획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난생 처음 정체화한 동성애자들을 만나고 퀴어 이론을 접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고민했던 시간 속에서 어릴 적부터 품어온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던 것 같다. 이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커밍아웃하며 자신을 긍정하는 에너지를 얻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을 잘 지켜 아우팅되지 않아야 자긍심을 훼손당하지 않고 성소수자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 결과 나는 스스로에게 이성애자들보다 더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했던 것 같다. 더 성실하고 더 모범적이고 반듯한 정상성에서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다. 20살 남짓의 삶에서 성 정체성의 인지와 확인 그리고 부정과 긍정은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건을 넘어 내 삶의 조건이며 바탕이 되었다. 나 성소수자 여성 노동자.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적인 자긍심만으로는 내가 겪고 있는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컸다. 나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눈을 넓혔다. 내가 몸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억압을 재생산하는 가족제도 역시 없애야 할 대상 중 하나였다. 이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명제이지만 성소수자들은 그 가족제도의 지긋지긋함조차 느낄 수 없었고 그것은 반대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쟁취해야 할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얻은 각성으로 성소수자 운동을 지나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에 참여해왔다.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결합되어 있는 이성애적 결혼제도를 줄곧 반대하였고 동성애자가 억압받지 않는 새로운 가족제도를 쟁취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거부해 줄 것 같았다. 그러나 친구들은 결국 현실을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안정된 삶을 택했다. 친구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대신 억압의 굴레조차도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화가 났다. 내겐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과 사회에 드러낼 수 있는 절차나 제도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존재를 담아내거나 기쁨이나 슬픔, 분노를 묶어둘 제도는 현실에 없었다. 나는 그것이 슬펐다. 가정의 부모 형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물며 교회는 어떠합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삶의 목표가 밥벌이는 아니었기에 궁리하고 싸우며 열어둔 세계를 향한 창문을 닫을 수는 없었지만 이상의 추구만으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커다란 두려움이었다. 많은 노동자가 그렇듯 나 역시 자기 실현이나 성취와는 관계없이 삶의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노동시장에 진입했고 더 나은 일자리를 쫓아 이직을 거듭했다. 그러나 급여나 처우는 조금씩 개선되었을 망정 어떤 직장에서 있든 성소수자인 나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다. 어느덧 15년차 여성 노동자로서 몸이 노동을 기억하고 육신의 인이 박히는 동안 체념과 차별 역시 몸의 일부처럼 하나가 되었다. 직장인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로서 나는 어느 노동자들이 느끼는 밥벌이의 고통과 일터에서의 소외에 더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 역지사지한다면 만약에 나의 자녀들이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이들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를 듣고 책을 몇 권이나라도 읽는다면 이 세상은 무지개처럼 하나 되어 조화로운 세상이 되겠죠. 3. 보장을 위한 제도, 차별을 강화하는 제도. 취업의 시험대를 통과해 입사를 하고 나면 현실의 벽에 맞닥뜨리기 마련이다. 노동자들은 입사 직후 급여와 휴가 그리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등을 빠르게 탐색한다. 나 역시 첫 출근 후 두꺼운 규정집을 읽었다.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은 복잡하고 많았다. 취업 규칙에는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이 계절에 따라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실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세세히 나열되어 있는 의무를 준수하면 누릴 수 있는 급여, 후생, 복지에 관한 다양한 제도들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나는 입사 후 배정받은 책상에서 규정집을 일도간 후 체념 속에 덮고 말았다. 지켜야 할 일은 참 많은데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규정집을 다시 볼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가족의 경조사와 건강검진, 자녀의 교육비 지원, 사택지원비 등 모든 복지제도는 이성애적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무주택자인 이성애자 기혼 직원들에겐 결혼 예정 증서만 있어도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 정도는 얻을 수 있는 전세금 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나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직원과 배우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지만 내 파트너는 적용받지 못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외에도 직원들은 당연 가입되는 사후회의 기금이 회사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본인의 결혼과 출산에 꽤 큰 액수의 돈이 지원되고 양가 부모의 환갑과 칠순 등 각종 경조사에도 경조비가 지급되고 있었다. 결혼을 한 직원들이 경우 양가 부모 최대 4명에게 이 제도가 적용되는데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성애자 기혼자들은 배우자가 병에 걸리면 간병을 위한 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역시나 나는 이를 증명할 도리가 없었으므로 해당 사유가 없었다. 배우자의 원거리 근무나 유학, 발령 등으로 동반 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내 파트너가 어디에 있든 회사 입장에서는 알 바 아니었다. 해외 출장 시에도 가능한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었지만 나는 내 파트너의 존재를 숨기기 바쁜 것이 현실이었다. 나는 이성애자 동료들이 누리는 이 모든 제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일을 잘하려면 그 삶이 온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부로 이름 붙은 파트너십과 가족 구성원이 건강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더 좋은, 더 나은 제도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기혼의 이성부부를 중심으로 한 보장이 커질수록 제자리이기만 한 성소수자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뒷걸음친다. 남들보다 못한 삶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소외감을 벗어나기 어렵다. 현실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체념해도 매번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단일 사업장에만 동성부부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제도가 제정된다고 해도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외 상당수 국가에서는 우리보다 개선된 제도와 인식이 자리 잡은 덕분에 여러 기업에서 동성 간 파트너십을 제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법인을 둔 IBM이나 구글과 같은 일부 기업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성소수자임을 밝힌 지원자를 선호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실적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나의 직장이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이라고 해도 커밍아웃을 전제하는 여러 복지 정책을 내가 선뜻 이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직장 안에서 다양한 관계와 의식이 모순되게 존재하기에 성소수자로 받는 편견과 차별이 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례로 일반 사업장은 아니지만 2015년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동성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가족수당과 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동성 간 결합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우리의 현실에서 변화의 단초가 될 만한 좋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노총이라는 한 단체의 내규를 넘어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에서 일하는 이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트너 모두 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결국 당연한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누리기 위해서는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제도와 차별의 문제가 함께 해소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국가기관, 제도와 정책, 교육과 문화, 사회적 인식 등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 4. 생존 전략, 비정상으로 낙인 찍힌 삶. 불평등한 제도만큼 이성애와 결혼, 정상 가족이 당연한 전제가 되는 직장의 분위기나 문화는 그 밖에 범주에 있는 이들과 성소수자들을 힘겹게 한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느 날 업무에서 두어 번 만난 다른 부서 상사가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연락이 왔다. 한없이 어색했지만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력이려니 하는 생각으로 나간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상사가 내 중매를 서겠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도 두어 차례 그런 자리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왜 결혼을 하지 않냐, 상대는 뭐하는 사람이냐, 나이는 몇 살이냐, 결혼이 늦으면 출산이 문제다 등의 뻔한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를 괴롭게 했다. 결혼과 양육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심시간은 지루하고 힘들었다.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이 오로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결혼, 양육, 재테크를 주제로 삼아야 하는 회식은 더욱 끔찍했다. 흔히 동성간 결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단계를 덧붙이곤 하지만 정상성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준 틀은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특별히 더 괴롭힌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지 않은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기 일쑤고, 그런 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의구심을 제기하는 순간 한순간에 까칠하고 별난 사람이 된다. 비혼 여성을 죽여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 골드미스와 히스테릭한 노처녀는 한 끗 차이다. 다수가 정해준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더 씌워진다. 유별난 성격 탓에 특이하게 사는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함이 있어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어쩌면 내 경우에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한 것이 맞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고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동성애자도 고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으로. 동성애자 한 사람도 만나보셨습니까? 고쳐보셨습니까? 고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고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소수자 중에 일부로 치료가 가능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왜 이걸 모릅니까? 논문 한 편만 읽어도, 제대로 된 착한 건 읽어도 다 아는데 왜 이런 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사회 속에서 나이를 먹다 보니 의례적으로 축하를 전하는 주변 이성애자들의 결혼을 대함에 있어서도 조금씩 태도가 달라졌다. 나는 누릴 수 없고 내 몫도 아닌 제도와 의례가 결합된 그것을 더 이상 속없이 받아들이고 축하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그야말로 잔칫집에 기름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각종 의례와 성소수자로서의 건강한 내 삶 가운데 후자를 택하기 시작했고, 노동의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점점 무관심해졌다. 그 결과 결혼식보다 공평하게 벌어지는 애사를 중심으로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손에 꼽을 만한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야박한 사람이 되더라도 결혼식에 불참하기로 했고 축의금도 내지 않기로 했다. 5. 생존 전략,
보이지 않는 삶이 만들어낸 거짓말. 안타깝죠? 주변 성소수자들 중에는 매우 드물지만 계약 결혼을 한 경우가 있다. 그들의 선택을 차별받는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추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족과 회사에서 노골적이고 실질적인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을 덮어놓고 비난만 할 수는 있을까? 그들의 선택은 적어도 다른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억압하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성의 중심 사회가 정해준 질서와 순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들은 함량 미달에 미숙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이는 자긍심을 해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극단의 불편함을 선택하도록 만들기까지 한다. 나 역시 동성애인을 이성애인으로 짜맞추는 것에 익숙했다. 학창시절에는 그녀를 군대에 보내거나 유학을 보내기도 했고, 직장생활 중에는 해외 파견 근무를 보내야 했다. 이 거짓 시나리오를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서로를 향한 껍데기뿐인 관심에서 출발한 대화가 불순함을 모르고 끝없이 이어질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괴로운 건 내가 쌓아올린 삶에 대한 자긍심이 침해받을 때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늘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는 서러움은 특정 대상에 대한 불신이나 실망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이 사회에 대한 대책 없는 절망과 자기 연민으로 이어지곤 한다. 많은 이들은 자신에게 보이는 다수의 삶의 형태가 세계 전부라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20년 넘게 성소수자로 살고 있는 내가 너의 옆에 있는데도 식사와 회식 자리, 그리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버젓이 성소수자에 대한 농담과 비하, 혐오가 판치곤 했다. 증권과 찌라시가 한 번씩 돌고 나면 연예인 아무개가 게이라더라, 결혼도 않고 뒷소문이 안 좋더니 그럴 줄 알았다 등등 듣기 민망한 이야기들이 술안주처럼 오르내렸다. 그럴 때마다 대화를 교정하려고 해봤지만 결국 상황을 회피하거나 주제를 전환 쪽으로 애쓰게 됐다. 여기에는 당사자인 내가 주제를 두고 공방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사지 않을까 하는 위축감도 한몫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대화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차라리 우리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소수자의 삶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아지고 대사회적으로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늘어났다. 성공한 성소수자들을 보며 긍정적 인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의식과 제도가 충분히 결합되지 않는다면 입과 눈에 오르내리는 빈도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 성소수자 당사자가 옆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혐오와 편견으로 가득한 말을 일상적으로 들을 때마다 체념하거나 위축되는 나의 모습은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처신과 처세가 몸에 밴 모습이다. 그 공간에서 나의 행복, 자긍심은 찾기 어렵다. 안타깝죠? 6. 분리와 분열. 나는 영원히 나로서 행복할 수는 없는가? 성소수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커밍아웃을 한다. 나도 가까운 이들에게 커밍아웃을 한 경험이 있지만 단지 가깝고 친밀하다는 이유만으로 커밍아웃을 할 수는 없다. 성소수자들은 왜 오늘 만난 성소수자 친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자기 삶의 대부분을 함께한 친구와 가족들에게 나를 설명하는 것을 더 어려워할까? 실패한 커밍아웃으로 자칫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 형제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커밍아웃은 거짓 없이 온전히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자신의 삶 속에서 분리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편감을 털어내기 위한 것이다.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스스로를 두꺼운 장막 안에 가두고 삶 속의 희로애락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은 관계와 그 속에서 생기고 사그라드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막아 소화불량 상태를 지속하게 한다. 그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받는 차별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온전히 스스로의 삶을 살기 위해 일생일대의 용기를 부려야 한다. 직장은 이 용기조차 무망하게 만드는, 나를 감추기 위해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극단의 공간이 아닐까 싶다. 나에게 직장은 커밍아웃을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랬듯이 앞으로도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또는 내가 누군가의 커밍아웃을 할 리는 없다. 직장은 하루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차지하는 일상의 공간이고 길게는 20년 이상을 몸담게 되는 공동체임에도 나에겐 어림없는 공간이기도 하다. 비성소수자 동료들의 경우 직장에서 동료와 친분을 쌓아나갈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 양육을 통해 각종 관계를 확장하고 재생산한다. 누군가에게는 이곳이 관계의 전부이기도 하다. 나 역시 노동에 찌든 스트레스를 풀며 차 한잔 혹은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었지만 막상 그들 머릿속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무지를 확인하는 순간 내 삶이 그들에게 접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하고 거리감을 두게 되었다. 간혹 주변의 친구들에게서 직장 동료들에게 커밍아웃을 한 성공담을 종종 듣기도 하지만 극도로 농축된 형태의 차별과 혐오가 나와 밀접한 거리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작업장에서의 커밍아웃은 자칫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는 도박이다. 많은 것을 나누고 의지하면서 결국은 솔직하기 어려운 순간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결핍은 이곳이 그저 한계로 가득 찬 집단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성소수자로서의 삶과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노련하게 분리하는 것은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는 시나리오의 핵심 같은 것이다. 7. 나와 내 사랑을 부정하지 않는 세상,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삶. 오늘도 부랴부랴 출근을 해서 기계적으로 노동을 한다. 시간이 날 때면 곧 만기가 도래하는 전셋집에서 이사할 생각에 부동산 사이트도 드나든다. 치솟는 전셋값을 보며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규정에 절망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도 한다. 동료들과 점심 식사 시간에는 남자친구 사진 좀 보여달라는 말에 사진이 없다고 답변하고 돌아선다. 퇴근하는 길에 지나치는 시청 앞 광장에서는 태국기와 성조기를 함께 휘날리는 태국기 시위대와 동성애 합법화 반대 같은 혐오가 넘쳐나는 플래카드가 여전하다. 일상 속에서 나와 내 사랑은 누군가에게는 대체로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부정당한다. 또한 누구도 묻지 않았거나 묻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상이다. 가시화될 수 없거나 가시화를 위해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내 삶과 사랑은 그 자체로 투쟁일 때가 많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말한다. 현실은 딱하지만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그러면 혐오나 반대의 대상도 되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누구도 나의 삶을 반대할 수 없고 나는 존재함으로 내 사랑과 삶은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글을 쓰는 2017년 봄 우리 이야기를 해야겠다. 한 육군 대위가 게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군사재판에서 최고형을 구형받고 시형을 선고받았다.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에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육군 참모총장에 의해 지시된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성정체성과 성행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진술을 받기 위해 불법적인 취조를 하는 인권 유린이 차용됐다. 그리고 공개된 녹취 파일에서 수사관의 목소리는 낙인 찍기와 색출 그리고 범죄와 그 자체였다. 니네는 그렇잖아 라는 끝없는 혐오 속에서 당사자는 때로는 침묵했고 때로는 위축된 채 대답을 이어갔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머니에게 아우팅되었다. 정작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아들의 삶을 옹호했다. 게이라는 사실만으로 한 명의 인간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은 군인으로 살아온 삶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조차 그의 정체성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었다. 낙인과 고립, 색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붕어의 IQ가 후하게 해줘서 10이라고 그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수백만, 지구촌의 수억의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 자유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마음껏 예배당 문을 열고 들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한데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한 사람도 공개적으로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의 결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참이던 당시 선거운동 과정 중 공식적으로 진행된 후보자 토론 방송에서 동성애와 HIV, AIDS를 혐오하고 왜곡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극우 진영의 후보는 동성애에 확실히 반대하는 후보라는 팻말을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 누구도 나를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음에도 지금은 대통령이 된 유력 후보의 정치인의 입에서 쏟아지는 반대한다는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표현의 자유에 기대어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발언이 위정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공공연히 유포되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온전히 평등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랑을 꿈꿀 수 있을까? 뜨거운 선거의 열기 속에서 성소수자의 삶은 인권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가늠자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혐오와 공격의 날카로운 칼날로 수단화되었다. 비록 아이를 키우고 낳고 어려운 비정한 노동 현실 때문에 지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육아와 출산에 대한 빈 공약이나마 쏟아져 나오는 선거판에서 저출산 육아 대책만큼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보편적 인권과 반차별에 관한 공약과 사회적 약속은 강조되어야 한다. 8. 고독의 반대말. 금요일 저녁 퇴근을 한 밝은 모습의 나를 보고 친구들은 회사에서 내 모습을 궁금해했다. 여느 직장인처럼 퇴근 후에 나는 직장에서와는 달리 많이 다르다. 반톤 낮은 목소리, 덜 웃는 나. 나는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에서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를 만들기를 체념한 상태에 있다. 분리시키고 분열되는 것에 능숙하며 그것을 삶의 자연 일부로 삼고 있는 나의 상태는 노동 현장에서의 소외감을 넘어 고독에 가깝다. 어쩌면 내가 선택한 고독은 차라리 삶을 지키고 살아내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슬아슬한 삶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절망하기는 싫다. 나의 고독의 뿌리에는 결국 비성소수자들이 다수인 사회가 있지만 내가 겪는 사회의 문제가 개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사회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차별과 불평등을 겪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약한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삶에 대 끊임없이 함께 묻기를 바란다. 존재가 삭제된 성소수자, 열악한 노동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삶을 살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장애인, 빈곤의 극단적 상태에 놓인 노숙인, HIV 감염인 등을 위해서 말이다. 성소수자 당사자인 내가 사회 곳곳에서 만나는 사회적 약자라고 뚱뚱그려져 불리는 이들의 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보편의 인권이 향상되었을 때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라는 단순한 원칙 때문이다. 여성에게 좋은 것이 남성에게도 좋고, 장애인에게 좋은 것이 비장애인에게도 좋은 것이다.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은 비성소수자의 삶에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비성소수자 친구들에게 나의 권리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2014년 타계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고독에 반대말은 유대라는 말처럼 내 삶에, 내 고독에 모두가 함께 연대해 주기를 바란다. 아마도 나는 앞으로 지금까지 줄곧 그랬듯이 여성이며 레즈비언으로, 그리고 평생을 평범한 노동자로 살 것이다. 세상을 만들어가는 평범한 노동이 이 사회에서 쉽게 보이지 않듯 나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고 늘 존재한다. 나를 구성하는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그러하듯 성적 정체성이 슬픔의 이유가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나를 증명하는 세상을 꿈꾼다. 비바라 비바, 인생이여 만세. 봉화산 산기슭에 조그마한 기도원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은퇴한 목사는 왜 이런 글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릴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주님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이라고 그러죠. 왜 한국교회는 극히 누만이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저는 동성애자들이나 LGBTQ 이 모든 성소수자들에서 조금도 도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송이라도 해서 한 사람 이해시키고 그리고 깨닫게 되어서 분별한다면 언젠가는 아주 긴 시간이 아니고 세월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단축된 그날이 오리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